네, 안녕하세요. 북대학교 병원 안과의 신현진입니다.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재미난 주제입니다. 비만약을 먹다가 눈앞이 캄캄해진다면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비만약 여러분들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마 이 방송을 또 듣고 보고 계신 분 중에서는 아마 비만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만약이 그러면 도대체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비만약이 우리 눈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비만약을 먹을 때는 무엇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만하면은, 비만은 결코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비만에 의한 몸에 있는 영향들은 우리가 고혈당에 의한 영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비만 자체에 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만하면 주로 당 성분이 섭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고혈당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서 당화 혈색소 같은 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혈관 염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고혈당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은 또 비만 자체, 체중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비만하면은 우리 코골이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코골이 때문에 생기는 야간적 산소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막 아플 수도 있고요. 비만 때문에 우리 무릎 관절이 무리가 가면은 무릎 관절이 빨리 상해서 또 걷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또한 고혈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우리가 약물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재미난 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남녀의 비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자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서 41에서 48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의 또 감소, 또한 음식 섭취의 좀 서구화 이런 영향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비만 인구들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나 소아비만은 더 심합니다. 소아비만은 무려 이 4년새에 비만은 중학생은 무려 3배, 또 당뇨는 1.7배, 소아당뇨가 1.7배로 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급증한 원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활동 감소와 또 안 좋은 식습관들, 특히 이제 단 음식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담배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이 담배만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끊기가 쉽지 않은데요. 단 음식을 어렸을 때 많이 먹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비만에 취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성인 돼서 그냥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비만 같은 경우는 소아비만뿐만 아니라 어른 돼서 당뇨나 고혈압 또 이런 망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런 소아이들의 비만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아비만이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였냐면은 최근에는 이 청소년 설탕의 과소비의 원인으로 이 탕후루 대표까지, 한 탕후루업체 대표까지 국감장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한다면은 체질량 지수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비만도를 가르치는 지수입니다. 이 체중의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체질량 지수가 보통 저희가 한 30 이상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고도 비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도 비만의 우리나라의 비율은 전망치 보시면 우리가 2025년에는 한 5.9% 정도에 이를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9%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재미난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전 세계 비만 맵인데요. 이 고도 비만의 비율이 전 인구의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보여주는 이 비만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3%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31%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비만 인구가 는다고 해서 난리고 또 소아비만이 문제라고 하는데 5%라고 해봤자 미국의 현재 31%에 비하면 지금 어림도 없는 수치죠. 그런데 불구하고 재미난 것은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또한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비만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는 되게 뜨겁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말라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라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쪄도 그게 금방 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연수를 했었을 때 보면은 저보고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체중이 딱 평균 체중하고 어떨 때는 약간 과체중이 나오는데
미국 가니까 너무 뜰하다고, 너 좀 먹어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저희 나라 기준에서 굉장히 오버웨이트라고 느껴도 너무 비만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게 비만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쪄도 금방 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인구는 비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13개국 중에서 무려 91%가 향후 살을 뺄 계획이 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는 보통은 뭐 응답으로선 운동을 해서 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리, 즉 체중 조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대조화됐다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이 심하지 않아도 비교되기 때문에 내가 더 살을 찐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비만약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그러니까 좀 더 쉽죠. 이렇게 쉽게 뺄 수 있고 병원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빼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 가서 쉽게 약을 처방해서 빼는 것이 더 우리가 손쉽고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비만약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만약의 안전한 복용법은 식약처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BMI 30 이상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쪄야 되죠. BMI 30 이상이면은 여러분들 대략 우리가 성인 170 정도 키, 한 170 정도 저 키인 사람들이 몸무게가 보통 한 90 이상 나가야 BMI 30 이상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찐 거죠. 찐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람이 식사나 운동요법을 3에서 6개월 정도 하더라도 체중이 10% 이상 줄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BMI만 갖다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BMI 30 이상에다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충분히 했음에 불구하고 6개월 했음에 불구하고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비만약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주 이내로, 즉 한 달, 아주 길게 해서 3개월 이내로 써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복용량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욕 억제제, 병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또한 대부분 비만 약들이 이게 소아 아이들은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승인이 안 돼 있고 성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들한테는 금물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켜서 먹어야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처방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BMI가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충분히 운동요법을 하지 않고서도 병원이 워낙 근처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이어트 약은 살을 빼는 원리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포만감을 유도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내가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손을 대기 싫죠. 이렇게 해서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고요. 하나는 이 지방을 흡수를 억제하는 겁니다. 장에서 지방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대신 설사를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막아가지고 살을 빼는 약이 있고요. 또한 몸에서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대사를 항진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늘려서 살을 빼는 어떤 이런 기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펜타민이라는 약물들이 있는데 펜타민은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또한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펜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으로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과다하게 먹었을 때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뭐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많이 먹으면은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조현병, 약간 막 이렇게 환각 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약물이고 또 일부 나라에서 이미 퇴출된 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에틸 프로피온, 이 약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저희 나라에서는 비만약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이미 유럽에서는 2013년도 정도에 폐동맥 고혈압과 이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다이어트 약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약입니다. 이런 약들도 우리가 중추신경계 작용하여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각성시키는 그런 기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프로피온 같은 약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도파민계에 작용하여서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
이런 약물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경을 좀 활성화시키는 약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막 좀 기분이 업되고 좋고 그냥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막 배고플 새도 못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역할은 이제 노드아레날린이라 해서 이런 교감신경계 흥분을 되게 항진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또한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다운되는 것인데, 부교감신경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런 부교감신경들이 조절이 이제 떨어지면서 조절장애, 산동, 녹내장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전은 그런데요, 우리가 가까운 거를 보려면 멀리 있는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려면은 조절이라고 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두꺼워져서 초점을 앞으로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공이 점점 작아져서 초점 심도를 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는 접사를 찍을 때는 조리를 작게 하죠. 작게 해서 초점 심도를 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 조절, 수정체가 두꺼워진 조절, 그 다음에 축동,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좀 잘 안 보이거나 또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정체, 이 전반적으로 이 수정체랑 선부체가 산동되면서 그 방수라고 해서 눈의 압을 유지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나가는 하수도를 우리가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 녹내장애 발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많이 처방받는 약물들이 이제 토피라메이트입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원래 사실 이건 비만약은 아니고요. 간질약 또 편두통 약물들을 쓰는 이제 정신과 신경과 약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즘에 많이 받는 이유가 식욕 억제 효과 때문에 다이어트 약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이 처방받고 계시는데요. 접근성도 쉽기 때문에 어디 뭐 개인 의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토피라메이트가 또 비만약으로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이신데요.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주소로 내원한 24살 여자 환자분. 이 환자분이 과거력상 2년 전에 이미 라식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식을 했으니까 뭐 안경 없이도 멀리가 잘 보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신 거는, 선생님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원래 안경 없이도 잘 봤는데 지금은 너무 안 보여요 라고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실제 시력을 재보니까 시력이 0.1밖에 안 나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에 원래는 근시를 다 수술로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디옵터의 큰 근시가 있었고요. 이 근시를 다 교정해서 안경을 껴주니까 시력은 정상적으로 1.0이 정상인데 잘 나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안압이 무려 정상이 20까지인데 30까지, 30에 35까지로 상승해서 써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수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도 혈액이 있죠. 혈액이 몸의 혈압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눈도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을 유지시키는 게 방수인데요. 이 방수가 선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눈 앞으로 순환해서 이렇게 하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전방이라는 하수도가 있는데 이 하수도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도가 굉장히 막혀졌습니다. 좁아져 있어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드시고 있는 약물이 없나요? 최근에 혹시 바꾼 약물을 물어봤는데 이분께서 최근 2주 전부터 새로운 다이어트 약을 받아가지고 드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물을 갖고 와보라 하니까 바로 그 약물의 이름은 우리가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게 간질약입니다. 하지만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토피라메이트의 기전은 그렇습니다. 이게 먹으면은 요 선모체하고 이쪽 조직이 붓습니다. 이 선모체가 부으면서 이 부종 때문에 이 홍채하고 수정체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 방수가 나가는 전방을 막는 거죠. 막으면서 안압이 올라가고 또한 이 수정체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없던 근시가 새로 생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 약 때문에 생긴 녹내장인 거 모르고 우리가 했다면 잘못된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으로 인한 뭐 레이저나 이런 수술적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약에 의한 합병증이 됐기 때문에 약물을 먼저 끊으라고 했던 분이시고 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를 끊고서 다시 시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신경 병증인데요. 다이어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은
이 음식물의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좀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지방뿐만 아니라 성분들이 잘 흡수가 안 되게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1, 티아민이나 비타민 B12, 사이오코발라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흡수를 저해시키는 약을 장기간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먹으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비강제적으로 금식하는 경우에는 몸에 영양분이 결핍돼서 시신경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은 굉장히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부분이 시신경인데요. 때문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시력이 떨어지고, 이 시력은 영구적인 시력 저하로까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서 보니까요, 제가 참 많이 봤던 게, 미국은 고도비만 많다 보니까 이런 위 절제술을 하는, 이걸 우리가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수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위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진 게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영양분의 흡수저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면서 흡수가 될 만한 공간들을 줄이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분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시신경 위축을 만들고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를 제가 미국에 연수하면서 종종 봤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약이 이제 꿈의 비만 치료제라는 이제 위고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많은 SNS 스타들이 이거 맞고서 내 살 뺐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서 보통은 한 1년 반 정도 맞으면은요, 체중의 15%까지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비만약이 10% 이상 빠지기 참 어려운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정말 꿈의 비만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나 논문들을 보시면은 이 꿈의 치료제 위고비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매사추세츠 근처에 있는 이제 좋은 대학에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허혈성 시신경 병증 환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뜨문뜨문 와야 되는데 이 환자들이 일주일 사이에 동시에 3명이 왔었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세마이글루타마이트라는 이 위고비 성분을 주사를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학주사 해보니까 이 위고비가 나왔을 시점부터 해서 실제로 그 허혈성 시신경 병증, 시신경으로 피가 안 통해서 허혈성이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시신경이 망가진 데서 시신경 병증인데, 실제 그 병의 유병률이 이 시점과 동일하게, 이 약이 출시 시점과 동일하게 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서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마 옵삼몰로지라서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요. 이 세마이글루타인을 측정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허혈성 시신경증, 이 시신경으로 피가 안 통해 시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죠. 이렇게 창백해지는 어떤 시신경병증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디에필 프로피온 이런 것들은 백내장과 또 폐동맥 고혈압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식욕 억제제인 토피라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가성근시, 실제 근시가 없는데 근시를 갑자기 만들거나 안압 상승, 웅내장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프로피온, 또 저희가 가까운 걸 볼 때 못 보게 하는 조절장애, 동공을 키워가지고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절제술이나 아니면은 식욕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음식물 섭취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영양결핍성에 의한 시신경 위축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저희가 인과관계를 하긴 어렵지만은 우리가 상호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걸로는 위고비 같은 약들이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증, 시신경의 피를 잘 못 통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살을 빼고 뭔가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체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약도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BMI 30 이상의 먼저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경우에 한 달 이내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약을 먹으면서 없던 증상이 새로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만, 고혈당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 자체가 우리 몸에서 혈관 내피세포를 망가뜨리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요. 또한 우리가 비만으로 인한 관절 손상, 또 비만으로 인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제 코골이나 이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되면은 살을 적정 수준으로 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비만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효과, 또한 부작용,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실은 체중은 그렇게 과체중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 주변에 다 말랐던 거죠. 사람들이요. 말라가지고 나도 빼야겠다라고 느껴가지고 체중이 그렇게 많참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비만약을 손대는 것보다는 먼저 건강하게 뺄 수 있는 운동이나 식이 조절 등을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체중을 빼기 위한 약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약이 능사는 아니고요. 약은 내가 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서 아주 일부분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눈에 문제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최근에 이런 약을 먹습니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약 바꿨습니다. 이런 모든 약을 정보를 다 뭐 부끄럽다 숨길 게 아니라 오픈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약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을 먹을 때 또 원칙과 또한 기준을 지켜서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네, 노래하는 콩님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네. 라인님, 이게 안압이 높다고 해서 안압약 처방받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약들 자체가 일부는 또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유 없이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를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제 우리가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녹는된 약을 쓰거나 하기보다도 먼저 원인되는 약물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약물을 끊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젊으신 분들, 이제 아이소트레티노 여드름약을 먹는 경우는 여드름약 때문에 해서 시신경 부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시신경이 이제 부어있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환자분들이 이제 선생님 MRI를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말씀드리는 게 제가 먼저 MRI 찍기보다도 먼저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 있나요?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비타민 A,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먼저 끊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경이 이제 부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찍어볼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먹는 많은 약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도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좀 이제 해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홍성숙님, 황반 변성과도 이제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 황반 변성과 연관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고비 같은 약들이 우리 보통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령층에 일어나는 거죠. 60대 이상. 그래서 이런 약들이 출시돼서 보통은 뭐 10년 이상 정도 쓰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약들을 쓰시고 고령이 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고령이 되신 분들이 또 어떠한 병에 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이 새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혈성 시신경증과 관계도 저희가 인과관계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차근차근 모이면은 나중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모르는 다른 부작용들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또 먹는 이제 약물 중에서 또 이제 저희가 먹는 것에서 영양제들도 사실은 영양제들도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내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양제들도 과다 복용하면은 이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서 밥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양제 같은 경우도 영양제에 있는 비타민 등 이런 것들이 과다로 몸에서 넘치면은 과다 복용으로 인한 또 눈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아니라 규정 용량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아아이들이 문제인데요. 소아아이들부터 영양제들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도록 되게 안에 이제 단맛도 넣어놨고 또 색깔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소아이들이 영양제들을 막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또 그런 것들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린시티님, 어릴 때 사시 수술을 2차례 했고요. 또 가까이 볼 때 외사시고 멀리 볼 때 내사시라 프리정경을 끼는데 멀리 볼 때 내사시 수술을 하면은 멀리 볼 때 외사시가 심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요 주제는 아니지만은 되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이분 마린시티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시 수술을 2차례나 이미 이제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까이 볼 때는 외사시고 멀리 볼 때 외사시인데 아마 이분 같은 마린시티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미 아마 이제 고령 50대 이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볼 때 내사시라는 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 관련 외사시입니다. 나이 관련 외사시고요. 보통 우리가 눈벌림 부족 외사시란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거리 내사시를 잡기 위해서 수술을 해도 근거리 외사시가 더 심해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바깥으로 벌리게 해주는 외직근 절제술을 하거나 하면은 원거리 내사시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랑 관련은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또 사시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잘 치료받으실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님 아마 부산에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니까 또 라인님 보시니까 다이어트 약 끊으니 아주 눈이 말짱해졌어요. 답을 올리셨는데요. 다이어트 약을 끊고서 눈에 불편한 것들,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도중에서 눈에 불편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약물과 눈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썰님,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고도근시가 있으면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보통 정의가 마이너스 6디옵터 정도 이상을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옵트라고 하면은 되게 좀 약간 잘 모르겠는데요. 마이너스 6디옵트면은 아마 이제 맨눈으로 해서 내가 시력판에 0.1이 좀 채 잘 안 보인다. 시력판에 맨 밑에 있는 제일 큰 글씨인 0.1이 채 안 보인다 싶으면 보통은 한 마이너스 6디옵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 받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런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눈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특히 녹내장이 문제고요. 또 망막 박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풍선도 앞뒤로 점점 길어지면 어떻어요? 풍선이 얇아지고 어느 순간 펑 터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도근시라는 얘기는 눈이 정상보다 앞뒤로 길다는 뜻이거든요. 눈이 길기 때문에 눈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을 지지하는 구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망막 주변부의 변성, 망막의 구멍, 또한 녹내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저희가 성장기 아이들은 6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게 한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이미 고도근시라서 어쩔 수 없다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근시로 가는 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수 안경이나 아니면 안약 아니면 렌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고도근시로 가지 않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만약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도 이제 올려주시면은 같이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비만약을 드시어서 이제 눈에 또 문제 있는 분들은 아마 즉시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또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피라메이트, 그 토피라메이트에 의한 또 안압 상승, 가성 근시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약을 처방하시면서도 약 드시면서 혹시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나 하시면은 약 계속 드시지 마시고 또 바로 오세요. 이런 설명을 아마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들이 때로는 몸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면 비만약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복용하는 뭐 결핵약이나 이런 것들도 시신경에 있는 대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결핵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에탄뷰톨이나 아니면 리네졸리드 같은 약물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뭔가 안 보이는 것 같다라든지 불편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첫 번째로 사실은 제가 의심해 볼 것이 먼저 약물입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불편하다. 네,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받고 있는데 뭔가 눈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약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각각 안과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현재 이 약을 먹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불편한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선생님 봐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약을 내가 꼭 필요한 약들을 내가 이제 정해진 규칙, 정해진 용량 안에서 처방받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런 비만약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원격 진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처방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체중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 실제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약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약물에 대해서 이제 오남용을 또 이제 피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물을 먹을 때에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정해진 이제 용량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서 정해진 사용법 안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물음표님 싹센다는 이제 부작용이 없나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싹센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싹센다나 이런 게 우리가 말씀드린 지방을 흡수를 억제하든지 아니면은 식욕을 억제하든지 그런 약물들은 대부분 중추신경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항상 내가 몸에 불편한 게 있으시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에디슨님 눈꺼풀 등의 주변이 너무나 간지러워서 비비된다고 하시는데요.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눈꺼풀이 너무 이제 간지러워서 비비는 경우에는 사실 제일 좋은 경우에는 이제 냉찜질을 좀 이제 해보시면 좋습니다. 냉찜질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간지러우면은 이제 알레르기 안약이나 또한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를 같이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비벼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알레르기 자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심한 경우에는 결막이 오돌토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막은 우리 눈을 뒤집으면 나오는 흰자가 결막인데 근데 그게 자꾸 각막을 긁으면은 각막이 까지면서 허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경우만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눈이 가벼워서 비비는 경우에는 대개는 시력에 큰 영향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토피가 심하면서 눈에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서 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트라침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이어트 약은 내과 처방 다이어트 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뭐 내과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정학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처방받는 약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대개는 우리가 포만감을 유도하는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소장에서 소장이 작용합니다. 소장이 작용해서 그 음식물의 배출을 우리가
느리게 조절하고요. 글루카곤이 원래 우리가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이런 글루카곤이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우리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물러 있고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안 먹게 되겠죠. 이러면 살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인과관계가 다 밝히지 않았지만은 가능성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너무 의존한 다이어트보다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차근차근 빼는 것이 사실 요요도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약물로 먹어서 빼는 것들은 또 요요 현상을 또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한다면은 먼저 식이 조절 운동을 충분히 해보고도 이제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 선택으로 비만약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약물 같은 경우에 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 약 이런 것들도 많이 과다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시력 저하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물체가 여러 개를 겹쳐 보이는 그런 복시 증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 약물을 먹는 경우에 어떤 그런 시각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 오시면은 먼저 정신과 약물을 드신다고 하시면 약물을 먼저 좀 중단해 보거나 약물을 좀 바꿔볼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약물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도 불편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기서 그런 정신과 약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시각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오늘 비욘디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약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잘 드시는 다행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이 우리의 또 건강과 또 특히 눈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약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 허리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 갔는데 바로 수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물리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비만이 있다 그럴 때에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식이조절 운동을 충분히 해보고도 안 되는 경우에 기간 내에 안전하게 약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기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시신경도 약하고 황반 변성도 좀 있다고 하는데 눈 성형, 상안검, 하안검 수술하면은 시력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사실 안검 수술, 눈꺼풀 수술은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 안이 아니라 눈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검 하수 수술,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이죠.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에 눈이 좀 건조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건조증 때문에 내가 눈이 건조해서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눈에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반변성이 있고 뭐 녹내장이 있다고 해서 눈 성형 수술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도님, 교수님 피부 알레르기로 가려움증이 얼굴에도 심한데 피부 알레르기가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눈 주변 가려움증이 심해요. 눈 속 가려움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네요. 아마 또 지금이 낙엽 날릴 철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로 불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성 각 결막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부 알레르기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피부 알레르기가 눈 주변에 있을 때 자꾸 눈을 또 비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눈도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 조절을 같이 하고 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약을 눈 주변에 바르면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바르는 또 안고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바르는 안연고 또 안약을 받아서 쓰시면은 또 저희가 눈 주변 가려움을 가려줄 수가 있고요. 만약 그런 약을 바로 쓸 수 없다 싶으면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 깨끗한 물수건을 시원한 찬물에 적셔가지고 눈에 먼저 얹고 있는 게 또한 저희가 응급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은 비비지 마시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눈을 찜질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약을 드실 때 항상 기본적인 주의사항 잘 지키시면은 더 안전하게 또 약물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눈도 오랫동안 100세까지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